1971년 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21살 정소라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매쟁이가 가져온 사진 한 장, 그 속에 담긴 낯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막연한 두려움만 느꼈을 뿐입니다. 소라야, 이 집안은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다. 논밭도 많고 살림도 넉넉하단다. 어머니의 말은 설득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소라에게 선택권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9 식구가 좁은 방 하나에 모여 자던 집,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절, 결혼은 그저 한 사람의 입을 덜어내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 소라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친정마을, 손을 흔드는 어린 동생들,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가마가 멈춘 곳은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그 한가운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들, 친척들까지 모든 시선이 소라에게 쏠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0평생을 농사일로 단련된 그 여인의 눈빛에는 온기라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내 집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다. 집안의 규칙을 어기지 말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거라. 알았느냐? 예, 어머님. 소라의 대답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낯선 방에서 처음 맞이한 어둠 속에서 소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가 정해준 혼인이었고 25에 그는 아내를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라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났느냐? 며느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이 집안의 법도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이미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물부터 길어와라. 우물은 마당 뒤편에 있다. 2개의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하는 소라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에는 금방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물동이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느냐? 시어머니의 핀잔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지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마음에 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점점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논두렁을 걷던 어느 날, 소라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고향 마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곳은 이제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소라는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규칙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꾸중을 통해 익히고 눈치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소라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얼굴색을 살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된다. 식구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부엌에서 먹어라. 방에서 웃음소리가 나면 안 된다. 집안이 시끄러우면 복이 달아난다. 친정에 편지를 쓰려면 먼저 내게 보여라. 무슨 내용을 쓰는지 알아야 한다. 규칙은 끝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점점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지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소라는 첫 농사일을 경험했습니다. 모내기철이 되자 온 식구가 논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모를 심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이 비오듯 흘렀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느리면 어떡하나? 해가 지기 전에 다 심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재촉에 소라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진흙이 파고들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은 불과 몇 달 만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기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라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아침 준비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환했던 그 밤 그녀는 두레박을 내리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우물 속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달은 친정에서도 보이겠지. 어머니도 지금 저 달을 보고 계실까? 눈물이 뚝 떨어져 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소라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웠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은 나약함의 표시였고 나약함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시동생 박민호의 목소리에 소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19살의 그 청년은 형수를 대하는 법을 몰라 항상 무뚝뚝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혼자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려고. 내가 날라다 주지. 의외로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소라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처음 받아본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남정네한테 일을 시키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물도 못 길어오느냐?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조차 잘못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들에서 별을 빼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소라의 손은 벼줄기에 베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부르틀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며느리 팔자는 원래 고생 팔자야. 우리 때도 다 그랬어. 마을 아낙네들의 위로 아닌 위로를 들으며 소라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걸 감수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계절은 흘러갔고 소라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21살의 그 봄날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라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꽁꽁 언 손가락으로 장작을 쪼개고 불씨를 살리는 일은 매일 아침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소라에게 그 1년은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벌써 늙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1살, 아직 청춘이라 불려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1972년 새해 소라는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여전히 가장 낮았습니다. 아침마다 식구들의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끝없는 집안일을 해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소라는 실수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밥상에 국을 올리다가 손이 미끄러져 국그릇을 엎지른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밥상보에 쏟아졌고 밥그릇까지 넘어졌습니다. 소라는 급히 행주를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아버님 진지를 그따위로 대접하다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정신이 없으면 며느리 노릇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소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소라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귓가가 윙윙거렸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밥상 치우고 다시 차려라. 그리고 오늘 저녁은 먹지 마라. 정신이 들 때까지.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치우고 다시 새로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보고도 그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일하는 도구인가?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라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라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임신 중에도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도 물을 길어야 했고 밭일을 해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부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놀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옛날 여자들은 애를 베고도 일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소라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하다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인다면 또 꾸중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임신 7개월의 소라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논에 나가 김을 매야 했고 밭에서 채소를 거둬야 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견디자. 엄마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 거야. 그래도 우리 함께 견디자. 소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 소라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별을 다 베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논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님, 소라가 배가 아픈가 봅니다. 시동생의 말에 시어머니가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산달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꾀병 부리지 말고 일해라.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손이 떨렸지만 낯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소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논두렁에 주저앉았고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데려가 산파를 불러. 소라는 남편과 시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운 그녀는 밤새 진통과 싸웠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힘을 줘요. 조금만 더. 새벽녘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라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아기를 씻겨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라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좀 쓸모가 있구나. 산후조리 잘해서 빨리 일어나야 한다. 소라는 지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그 생명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가.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게. 그것이 소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아기 박준호가 태어난 후 소라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산후조리라는 말은 이 집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한 지 일주일 만에 소라는 다시 부엌에 섰고 보름 만에 바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너무 길게 하면 몸이 나태해진다. 옛날 여자들은 사흘 만에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어지럽고 온몸이 쑤셨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일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쉴 새 없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저귀가 젖어서, 잠이 안 와서. 소라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습니다. 하루에 2~3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라는 우는 아기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보자 문득 친정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동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시집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친정에 다녀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편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편지를 검열했고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가면 시댁을 무시하는 거다. 명절에도 시댁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이 집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소라는 점점 친정과 멀어졌습니다. 편지로 안부를 전할 뿐 가족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1974년 봄, 소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소라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친정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봐야 합니다. 안 된다. 지금은 농번기다. 내가 없으면 일손이 부족하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너무 매달리면 시댁에 소홀해진다.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소라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 넘게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려서. 이런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 민수는 그런 아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조차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붉게 부은 눈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라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우셨나 보네. 이웃집 아낙네 김 씨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장례식도 못 갔다고 들었는데. 예, 일이 바빠서요. 소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는 돌이 지나 제법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재롱을 보는 것이 소라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손자는 내가 키운다.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돌보는 게 낫다.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조차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것이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할머니에게 더 익숙해졌고 엄마보다 할머니를 먼저 찾았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소라의 마음은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표현할 곳은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는 저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 친정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녀올게요, 엄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밤, 소라는 홀로 방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친정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준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라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힘들었고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편지를 검열할까봐.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감정들을 덮어버리듯이. 엄마, 보고 싶어요. 동생들도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소라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작게 울었습니다. 눈물은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꾸중을 듣고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75년 봄, 소라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같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면 어떨까? 딸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딸이라면 친구가 되어 줄까?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임신 중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를 업고 밭에 나가고 배를 안고 빨래를 하고 허리를 굽혀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라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친정집 마당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저 별들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24세 소라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패이기 시작했고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때 꿈꾸던 것들, 바라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소라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1975년 가을, 소라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소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딸이라니,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실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라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 생명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름은 준이라고 짓겠습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순한 아기였습니다. 형 준호와 달리 잘 울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소라는 딸을 안고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준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것은 다짐이자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1976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4살, 준이는 돌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을 먹이고
집안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다시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열이 났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소라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여라.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돈은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며느리가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소라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만 찾던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찾은 것입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혀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라는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준이는 제법 걸음마를 시작했고 준호는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야, 준이 좀 봐줘. 넘어지지 않게. 네, 엄마. 준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어머니가 또다시 아이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키운다. 내가 애들한테 매달리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소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옮겨졌고 소라는 혼자 작은 방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소라는 아이들이 자는 방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자라, 얘들아. 엄마는 여기 있어. 소라는 문틈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또 울었습니다. 1977년 소라는 세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컸습니다. 또 딸을 낳으면 어쩌려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소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성별은 그녀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소라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었습니다. 박준우라는 이름을 받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잘했다.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면 충분하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 소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준이가 울어요. 엄마, 준호 기저귀 갈아주세요. 끊임없이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것은 때로 피곤했지만 동시에 소라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어느 봄날 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꽃이 예뻐요. 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준이처럼 예쁘지? 엄마가 더 예뻐요. 아이의 말에 소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소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일은 안 하고 애들 데리고 놀러만 다니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의 행복도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들을 보며 소라는 다짐했습니다. 너희들만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그것이 소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978년 경제적 어려움이 집안을 덮쳤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다고 믿었던 이 집도 가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비료값도 못 건졌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시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소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더 일해야겠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명령에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1시간을 더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라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호미를 들고 김을 매는 일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소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과 침묵만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동생 민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 윤정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23세 그 여자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윤정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윤정에게 관대했습니다. 윤정이는 도시에서 자라서 힘든 일을 못해. 소라야, 내가 윤정이를 좀 도와줘라. 소라는 황당했습니다. 자신도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 하지만 소라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윤정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윤정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배려가 없었을까?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를 하던 어느 날 소라는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 소라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민수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오? 몸을 좀 챙겨야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소라가 쓰러졌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내일부터는 다시 나와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허망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지럽고 온몸이 쑤셨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식구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를 한 마리 더 사야겠다. 농사를 더 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이대로 빚에 쪼들려 살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설거지라도 하는 게 나았습니다. 언니, 뒤따라온 윤정이 작게 불렀습니다. 왜요? 언니는 힘들지 않으세요? 윤정의 질문에 소라는 손을 멈췄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들 힘들죠.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니는 너무 많이 일하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며느리 팔자예요.
소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은 체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979년 봄, 집안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시동생 민호가 도시로 나가 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농사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집을 버리겠다는 거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거지. 도시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냐. 결국 민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윤정도 함께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을 울었고 시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본을 보여서 동생까지 버릇없게 만들었어. 시아버지가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는 소라에게도 향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의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소라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상은 항상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방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밤은 깊어만 갔고 소라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1980년 여름, 소라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9년째였습니다. 새아이의 엄마였고 이 집안의 며느리였고 뜻없는 노동의 굴레 속에 갇힌 여자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소라는 빨래를 널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이웃집 아낙네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소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쉴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에서 며느리가 쉰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소라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소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이 고통에서. 다음 날 새벽, 소라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라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아이들 물건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친정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소라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소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소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 9년을 살았던 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통의 기억들. 안녕. 소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들린 작은 목소리. 소라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8살의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소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가면 나는 어떡해요?
준이랑 준호는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라는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소라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안 가는 거지요? 준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안 가. 절대 안 가. 그날 밤, 소라는 보따리를 다시 풀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한, 그녀는 이 집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를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9년이 되었구나. 예, 어머님, 참 빨리도 지나갔다. 하지만 내가 많이 늙었다. 30살인데 40처럼 보인다.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그래도 아이들은 잘 키웠다. 그건 인정한다. 시어머니의 드문 칭찬이었습니다. 소라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 집안을 잘 지켜야 한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소라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아이가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소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아이들이 이 집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1981년 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책가방을 맨 아이의 모습을 보며 소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네, 엄마. 준호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 그것이 소라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준이도 5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예요? 소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꿈? 그녀에게 꿈이란 게 있었던가? 엄마, 꿈은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엄마. 자신의 꿈은요? 준이의 물음에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엄마인 게 꿈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그 날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이 집에 있었고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닌 인내, 포기가 아닌 기다림,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날 거라는 희미한 희망.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소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겨울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1985년, 소라는 35살이 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14년째였습니다. 준호는 12살,
준이는 9살, 준우는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엄마, 봐요. 1등 했어요. 준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소라는 상장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잘했구나.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서울 가고 싶어요. 서울. 그 말에 소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이 시골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 소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준이도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글짓기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재능이 있대요. 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해. 아이들의 성장이 소라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자신은 꿈을 포기했지만 아이들만큼은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졸업하면 도시로 유학 가고 싶어요. 소라는 놀랐습니다. 유학,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준호는 소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남편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준호가 도시로 유학을 가고 싶대요. 유학,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알아요. 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겠소.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유학?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니면 되지. 괜히 돈 낭비하지 마라. 어머님,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면 안 된다고 했다. 손주를 내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 결국 유학은 무산되었습니다. 소라는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엄마. 여기서라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서울로 모실게요. 준호의 말에 소라는 울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1986년 겨울, 시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70평생을 일하며 살았던 그 여인도 나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밤낮으로 옆을 지키며 약을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소라야.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소라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예, 어머님.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구나. 소라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사과 같은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다. 나도 안다. 내가 너무 심했다는 걸. 하지만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다.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소라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소라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한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너는 참 착한 며느리다. 이 집안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 말에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라는 마지막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소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원망, 하지만 동시에 연민과 이해. 그 여인도 자신처럼 며느리로 살았고 시집살이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1987년 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지자 규칙도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소라, 오늘은 좀 쉬어도 돼요. 민수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라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여보. 그날 오후, 소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낮잠을 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전히 성적은 우수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꼭 서울대 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 힘든 곳에서 구해낼 거예요. 준호의 다짐에 소라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나 내 꿈을 이뤄라. 아니에요. 엄마도 행복해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 다 알아요. 아이의 말에 소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값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준이도 중학교에 입학했고 준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셋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새 아이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지 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꿈꾸는 대로 살아야 해. 엄마도 그렇게 살아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직 시간이 있어. 엄마, 안 늦었어요. 우리가 크면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준우의 말에 소라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희망이 고마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소라는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소라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버티자. 소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다림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5년, 소라는 45살이 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24년째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아이들은 모두 자랐습니다. 준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8에 그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준호의 전화를 받으며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소라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남편 민수는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아직 갈 수 없어. 할아버지를 모셔야 하니까.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때가 되면 엄마도 갈게. 준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화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5세 그녀는 서울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엄마, 제 전시회 보러 오세요. 그래, 꼭 갈게. 소라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딸의 그림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풍경화들, 섬세한 인물화들, 그중 하나는 소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 속에는 중년 여인이 논두렁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슬프면서도 강했습니다. 준이야, 이게 엄마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엄마의 모습이에요. 항상 멀리 바라보시던. 소라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의 슬픔을 알아줬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죠? 준이가 소라를 안아주었습니다. 소라는 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준우는 교사가 되어 고향 근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3의 그는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준우야. 엄마, 그날은 꼭 예쁘게 입고 오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결혼. 아이들이 모두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0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던 그 어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후 민수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 이제 우리도 서울로 갈까요? 소라는 놀랐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정말요? 예, 이제 이 집도 너무 크고 우리 둘이서는 감당이 안 돼요. 준호가 우리를 모시겠다고 하니 가는 게 좋을 것 같소.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름, 소라와 민수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준호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처음 수세식 화장실을 봤을 때 소라는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준호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려니 손이 어색했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소라, 오늘은 뭐 하고 싶소? 민수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하나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요. 그 말에 소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준이가 소라를 미술관에 데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들, 처음 느끼는 감동. 소라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예쁘죠? 응, 정말 아름답구나. 엄마도 그림 배워보실래요? 요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반이 있대요. 소라는 망설였습니다. 45의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엄마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준이의 격려에 소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겨울, 소라는 처음으로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초급반이었습니다. 어색하게 붓을 잡고 서툴게 물감을 찍어 종이에 색을 칠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고향의 풍경이었습니다. 낮은 산, 넓은 들판, 작은 기와집. 24년을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림 참 잘 그리시네요. 감정이 느껴져요. 선생님의 칭찬에 소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1998년 봄, 소라는 첫 손주를 보았습니다. 준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안았을 때 소라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세대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줄게. 아기는 소라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라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름, 준호도 결혼을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며느리를 대하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나처럼 하지 말자. 따뜻하게 대하자. 소라는 며느리에게 친절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고 존중했습니다. 며느리는 소라를 좋아했고 편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봐요. 며느리의 말에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소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소라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릉, 경주, 제주도.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녔습니다. 바다를 보았을 때 소라는 넋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자유로운 파도.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소라는 파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 소라는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해외여행 갈까요? 소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외여행이요? 우리가? 예, 살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가봅시다. 2000년 봄, 소라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준이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세 자녀와 손주들, 며느리와 사위가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라는 케이크에 초를 불었습니다. 50개의 초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원 비르셨어요, 엄마? 응, 빌었어. 무슨 소원이에요? 소라는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도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준이가 외쳤습니다. 소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행복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름, 소라는 남편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 처음 본 외국 풍경,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소라, 행복하오? 민수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말 행복해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미안하오. 민수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소라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전시회였지만 소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그 전시회에는 소라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시집 오던 날의 가마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한 들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바다를 바라보는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이게 다 엄마의 이야기네요. 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소라는 그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엄마의 삶이야.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겨울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나로 살아가는구나. 소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살았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느꼈습니다. 뒤늦은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더욱 값졌습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소라는 6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라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24년을 살았던 그 집, 그 마을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허물어져 있었고 넓었던 논밭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소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집터에 서서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날들, 물을 길러 가던 우물, 빨래를 하던 개울가. 모두 힘들었던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만든 기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때의 나에게 소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소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그 시절은 끝났으니까. 여름, 소라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손주가 5이나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좋아했고 소라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막내 손주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을 많이 했단다. 농사도 짓고 집안일도 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견뎌냈어. 그래서 지금의 할머니가 된 거야. 할머니 멋있어요. 손주의 말에 소라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가 승진해서 큰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준이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개인 미술관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 소라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60살이 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시골 시집살이,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시절.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써내려갔습니다. 아픈 기억도 행복했던 기억도 모두 담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준이가 출판을 도와주었습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시집살이를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위로받았어요. 독자들의 편지를 받으며 소라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2015년 봄, 소라는 6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고 매일 그림을 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라, 내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그때 어머니한테서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소. 정말 미안하오. 소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우리 행복하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소라는 손주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파도와 놀았습니다. 소라는 백사장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한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손주가 소라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라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같이 놀자. 65의 소라는 손주들과 함께 파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소라는 문화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2번째 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소라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세 자녀와 며느리, 사위, 5 손주까지.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건배할까요?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소라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바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참 멀리 왔네. 소라는 중얼거렸습니다. 21살 그 봄날부터 지금까지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소라는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버텨낸 그 자체로 빛나는 삶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은 세상을 새롭게 덮어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65의 그녀에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통 뒤에 온 평화, 눈물 뒤에 온 미소, 절망 뒤에 온 희망.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